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오늘 더밀크가 준비한 더밀크 CS 2025 디브리핑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공간 컴퓨팅 전문가 전 슈퍼랩스 대표 전진수입니다. 2025년이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요. CES를 다녀오고 나니 벌써 1월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아마도 CS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미디어로만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쁜 시간 내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CS 2025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로 피지컬 AI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AI와 첨단 모빌리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어지는 메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더밀크 CS 디브리핑 세션에서는 CS의 최고 전문가인 손재권 더밀크 대표와 최영욱 퓨처 디자이너스 대표가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해설해 주실 계획입니다. 더밀크가 준비한 내용들을 함께 들으시고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 많이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CS를 가면서 LA에서 라스베가스로 향하면서 왜 우리는 라스베가스로 가는가? 라는 라이브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 경험을 좀 공유를 하면서 가볍게 말랑말랑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CS의 3인방, 산업 전문가 3인방의 여정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여정의 끝인 오늘 CES 2025 디브리핑 데이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면서 우리가 기술의 집결지인 CES에 가면서 희망 원정대 역할을 해보자. 사람들이 기술로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밝게 펼쳐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자.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디어 데이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더밀크의 손재건 대표님이 저렇게 멋지게 게리 샤피로에게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언베일 이벤트를 통해서 CS의 혁신상을 받은 상들을 먼저 저희가 리뷰를 했습니다. 참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 아직 시차도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밤 10시에 또 모여서 같이 라이브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의 CES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사전에 인사이트 공유하는 세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CS 시작하기 전날 밤에 키노트가 있었죠. 그 젠슨왕의 키노트. 젠슨왕의 키노트를 같이 라이브로 듣고 또 그 내용을 해석하는 프리뷰 쇼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CS에 어떤 식으로 참관을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CS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난 이후에 그 CS의 최고의 K 이노베이션 나이트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서 그 세션 전체적으로의 인사이트와 올해 CS가 시사하는 바를 공유를 하는 세션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디브리핑 세션을 갖게 됩니다. 이 세션이 이제 마지막 그 공식 행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디브리핑 세션을 통해서 CS에 가신 분,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음, 질문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웨비나에 그 채팅창이 있고 Q&A 세션이 있는데요. 채팅창에는 이제 자유롭게 아무 얘기나 남겨주셔도 좋고 Q&A 탭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꼭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부분은 그 CS 총정리 요약본과 풀 버전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인트로를 좀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의 그 더밀크의 활약상을 먼저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두 분, 자, 그 손재건 대표님하고 최영욱 대표님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CES 어떠셨는지 가볍게 소감 한 말씀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손재건 대표님, 예, 어떠셨나요? CES 올해도 뭐 현장에서는 정말 이 정, 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또 이벤트도 많아서 좀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어, 최 대표님, 전 대표님과 같은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저희가 더밀크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는 좀 정리가 좀 빠르게 잘된 그런 이벤트였고 지금 뭐 많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더 밀크와 함께 하시면은 아마 오늘 웨비나 또 통해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드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슬도 막 지금 뭐 정보가 오히려 많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 정보를 단톡방 통해서도 뭐 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저희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 좀 꿰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CS 사실 같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지금 한국에 귀국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갈 때 우리 그 희망에 부풀어서 LA에서 렌터카 빌려가지고 같이 아침부터 이제 그 운전해 가면서 우리 라스베가스 갔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벌써 그게 그 긴 CS 기간이 끝나고 또 한국에 귀국한 지 또 열흘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디브리핑하면서 다시 얘기하니까 뭔가 조금 느낌이 좀 새록새록하면서도 조금 뭔가 좀 낯선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하니까 마치 우리가 그 LA에서 라스베가스 출발할 때 그 막 설레이면서 야, 뭐, 야 우리 커피 마시면서 가자 막 야, 야 어디로 갈까 뭐 어디 가서 쉴까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우리 시작했잖아요. 마치 또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차 안에 있는 느낌인데 오늘도 잘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 대표님, 우리 그 희망 원정대였잖아요. 그 네. 주제가 근데 희망은 어디 찾으셨나요? 아, 네, 저는 찾았습니다. 아, 저는 네, 오늘 원래 웨비나 중에 좋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봐요. 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두 개 세션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손재권 더밀크 대표가 AI 산업혁명 100조 달러 신사업의 탄생이라는 내용으로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어서 최영욱 퓨처 디자이너스 대표가 CS2025 새로운 룰이 쓰여지다는 내용으로 CS에서 얻은 내용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진행하는 동안에 편하게 메시지, 응원 메시지랑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손재곤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웨비나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목을 디브리핑 제목을 AI 산업혁명 100조 달러 신산업의 탄생 이렇게 좀 거대하게 좀 잡아봤는데요. 왜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현장에서 목격한 게 AI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이것으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이 지금 탄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봤는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올해 14년째 CES 취재를 하게 되고요. 저희 더 밀크는 아까 전 대표님 소개해 주셨지만 CES 공식 미디어 파트너로 활동을 했고 특히 저는 CES 센터 스테이지에 가서 이제 토론을 하고 많은 저희 생각을 좀 전달을 했었어요. 이렇게 좀 한 게 이번 CES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한국 기업들도 많이 전시를 했는데 이렇게 전시를 해서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 포럼 같은 데서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또 CS나 테크놀로지 보는 우리의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시각이 있고 또 아시안의 시각이 있는데 우리의 시각을 글로벌 무대에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제안이 왔을 때 흔쾌히
좀 활약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 좀 흥분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예, 좀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CES 오프닝 하는 날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먼저 하거든요. 이게 첫 행사였어요. 그죠? 이게 이제 첫 행사였는데, 첫 행사에서 첫 질문을 제가 했어요. 오프닝 질문이야, 이거. 오프닝 질문으로 무대를 더미크가 연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오프닝을 우리가 열었어요. 한국 기자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 기자들 질문 안 한다고 하시는데 글로벌 무대에서 질문합니다. 예, 이게 뭐 제가 질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 기조연설 라인업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게리 CEO가 뭐 이런 사람들이 기조연설 한다. 그런데 제가 좀 한 두세 번 물어봤는데 아 그게 아니고 CT에서 나름대로 라인업을 하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제 CES가 B2C에서 B2B 쇼로 전환하는 거가 좀 상징적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CES 뭐 디브리핑도 이제 많이 접하시고 많이 아시는데 컨슈머 일렉트릭 쇼 약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를 하시잖아요. 이 그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는 그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그냥 CES라는 거고 컨슈머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좀 가전은 이제는 일부일 뿐이고 그리고 전시하는 업체들도 이번에 젠슨왕 엔비디아라든지 또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엑센추어라든지 B2C 하는 회사가 아니고 B2B 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그 B2B 즉 그 기업 간 거래나 B2G 정부 간 거래 지금 어 왜냐면 판이 이 산업의 판이 큰 판이 지금 판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품 하나 이렇게 파는 것들도 물론 그 위에서 중요하지만 지금은 산업의 큰 흐름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존연설자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월마트 이런 분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어 또 삼성전자처럼 아니면 당장 갤럭시를 팔아야 되는 LG전자처럼 당장 TV를 팔아야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파나소닉과 같은 회사, 또 엔비디아 이런 정부 간 거래, 대 B2B 그 B2B 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CES 성격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쇼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 그 산업의 판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답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질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어떤 질문을 했고 무엇을 답변했는가 이게 여기서 이제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이 CS가 이번에 14만 명 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이게 지난해 13만 명, 13만 5천 명 수준이었는데 14만 1천 명 소폭 늘었습니다. 아마 15만 명까지 계속 갈 거예요. 이것도 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 이 피크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14만 명, 너무 많이 간다. 이게 뭐, 그 피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피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사람이 늘어나는가. 왜냐면, 테크, 테크가 지금은 일반 가젯 파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팔고 게임 제품 하나 파는 게 아니고, 지금은 큰 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판이 벌어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또 테크 자체가 확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은 지금 또 AI죠. AI 중에 각 산업으로 확장이 되니까 테크만 보시는 분들 또 뭐 자기 업종에만 계시는 분들은 음? 많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CES에서 5년 전부터 업종의 경계가 붕괴하고 있다. 모든 기업은 테크 기업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산업들이 CES에 지금 집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0년에 20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적고 많고 이런 거는 어 우리 더미크 독자분들이시잖아요. 노이즈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많고 적고 어디가 많다 적다 그리고 나는 갔다 왔네 안 갔다 왔네 다 노이즈예요. 이 중요하지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런 걸로 우리가 그리고 뭐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또는 뭐 이런 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죠?
아침부터 열을 내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이 왔어요. 그리고 166개국에서 많이 왔고, 그 다음에 혁신상도 많이 받고, 한국 업체도 많이 왔습니다. 일단 많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분들 중에, 다른 분들은 지금 뭐, 다른 디브리핑도 그렇고, 이게 몇 개 왔냐, 혁신상 몇 개 받았냐, 여기에 또 이제 목을 맵니다. 한국인들이 좀 안 보는 숫자가 있어요. 뭐냐면은, 왜 넘어가지? 아이고. 예, 안 보는 숫자. 잘 안 보는 숫자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고위 등록자 C레벨 이상 61%가 온다는 거예요. 응? 이게 뭐냐면 14만 명 중에 14만 명 중에 7만 명이 넘게 C레벨 이상들이 와요. 그도 정책 결정권자들, 회장님들 많이 가잖아요. 한국에서도. 미국 기업들도 C레벨들이 많이 가요. 의사결정권자들이 가는 거야. 우리 한국인들은 저 사람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의 내가 눈으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세 명 중 최소한 한 명, 두 명 중 한 명은 그 회사 CEO였어요. 그 회사 C레벨들이었어. 우리만 모를 뿐이야. 우리만.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들도 보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한국인들도 보면 다 회장님들이 다 돌아다녀요. 백팩 메고. 응? 임원분들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퀄리티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응? 우리 독자분들은 더미크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독자분들이. 응? 이 지금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CES 주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지금 어 이게 전체적으로 그 이 저 2007년, 2018년 요 밑때는 뭐 롤러블 디스플레이 나왔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생성 AI, 지속 가능성 큰 판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최근 5년간 보고 있는 거죠. 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로 본 지나시면 이거 정구민 교수님 자료인데 어, 이, 뭐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TV 뭐 3D 프린팅, 프린터 이런 단일 기계를 전시하는 거였고 테크는 그 일부였어요. 근데 AI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이제는 드론도 큰 산업이 드론은요 아시겠지만 하나의 드론 제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큰 산업이고 이거는 국방 기계예요. 드론이 군수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저 한국에도 드론 부대가 있어요. 이번에 구속됐나 그분이? 어쨌든 드론 부대장이 있어 한국에도요. 이게 산업 큰 국가 산업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리티도 그렇고 또 우주 기술도 그렇고 우주도 국방이죠. 이런 그 로봇 이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테크판에 오는가? 테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테크가 중요한 중에 핵심이 또 AI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변화를 보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웨비나를 하는 것들 이게 왜 중요하냐? 외국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오직 한국에서만 지금 웨비나 같은 거 하고 세미나 하고 이 해석이 뭐냐 이런 거 막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본질을 좀 찾아야 돼요. 이게 뭐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그 이렇게 좀 이렇게 겉핥기라고 하면 너무하고, 왜냐면 다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피상적인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손 대표 제일 특징이 뭐야? 저는 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게 2023년 어, 오스카 7관왕 한 기록 세운 영화죠. 이게 무슨 아바타 같은 영화는 아니지만 재밌었습니다. 근데 어, 이, 이 영화를 제가 그래서 AI 센터 스테이지 가가지고 그때 그 CTA 센터 스테이지 가가지고 한마디로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AI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다. 모든 거에 있고 어디에나 있고 또 한 번에 이렇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다. All at once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약속하더라. 그리고 이게 기업들이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요. AI 기업이라고 내세우는 촌스러운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기업들이 다 AI로 인간을 도와줘요. 또 이게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요. 이게 쇼케이스를 하는 거지. 우리는 AI 기업이에요. AI로 변신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촌스러운 기업이 없었다는 거죠. 왜 촌스럽냐 그렇게 하냐면 소비자들이 싫어하니까. AI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잉을 하는 거지. AI 기업이라고 해서 제품을 사진 않아요. 오히려 AI니까 내 잡을 뺏겠네? 아니면 저 뭐 거짓말 하겠네? 이런 이미지가 사람들은 굉장히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AI라는 촌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퍼베이시브하게 침투하듯이 은은하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잘 안 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다라고 제가 차용을 한 거죠. AI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AI eat the world. 이렇게 뭐 모든 영역의 중심에 AI가 있는 거죠. 근데 CS 가서 보니까 세상을 집어삼키는 게 AI 맞는데 AI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세대가 변했어요. 이거는 CTA 자료인데요. 이번에 트렌트 와치 나왔죠. MZ 세대 이미 밀레니얼도 기성세대예요. 지금 현재 주력 세대는 20대, 10대, 20대, 10대 후반이죠. 이제는 벌써 Z 세대입니다. 이제 알파까지 나오고 있어요. 초중딩. 그래서 지금 주력 세대가 Z세대야. 이 Z세대가 AI가 테크에 굉장히 친숙하죠. 당연히. 그래서 구매 방식도 좀 바뀌고 있는데 세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령화라는 추세는 한국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고령화고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도 고령합니다. 그거 아세요? 예. 북한도 지금 고령화에 지금 나라가 지금 쩔고 있어요. 북한이 어? 그 기아, 가난, 고령화, 삼중고입니다. 그 나라는. 어, 이게 한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지. 전 세계적으로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령화에 맞춰서 헬스케어 제품도 얼마나 더, 헬스케어도 그냥 다 제품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디 타겟이 있어요. 마켓이 있어야 되는데, 고령화 마켓이 지금, 크다는 거지, 지금. 왜냐면 이분들이 또 소비 수준이 높아. 다. 돈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다 에이지 테크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돼 있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쇼플로어에 나온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제품들 온메드 또 훌륭했죠. 또 위딩스 주목 많이 받았죠. 근데 올해는 위딩스 별로였어요. 그다음에 뉴트릭스 이런 회사들 이게 다 나온 CS에 나온 제품들이고 그리고 이제 변화 AI가 또 중심에 나오는데 모빌리티 또 상당히 중요했죠. 그래서 모빌리티 이번에 중요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그널이 뭐냐면 이 자동차 산업 구조가 이제 SDV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SDV인데 이게 그냥 이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2012년에 CES에 벤츠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벤츠가. 왜냐면 그때 2012년,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는, 왜냐면 벤츠가 커넥티드 카를 또 선도했고 굉장히 퓨처리스틱한 미래지향적인 차를 선보이면서 앞으로 자동차 경험 중심 이런 식으로 쇼케이스를 했던 게 이제 벤츠거든요. 그 뒤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나오다가 올해 안 나왔어요. 상징적이지. 왜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안 나오고 그 자리를 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부품 회사들이 대거 포진합니다. LG 이노텍도 그렇고 또 뭐 디스플레이 업체들 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회사예요. 지금 현재 탈자동차들은 모토쇼에 가서 전시를 하죠. 여기는 이제 앞으로 뭐 2, 3년 또 앞으로 갈 그런 회사들 전시를 하는데 자동차 산업도 이제 미케닉 또 엔진 이게 이제 어 소프트웨어 산업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벤츠가 빠지고 그 아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부품 회사들 이 포진한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산업 자동차 산업 자체가 새로운 가치사들이 탄생할 중이다. 그게 좀 보시 전시 가가지고 많이 느꼈는데 그다음에 뭐 한국 회사들 하만도 그렇고 이 다 그 전시를 좀 모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더 이상 이제 차 산업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해도 의미 과언이 아닙니다. 이 CES의 중요한 의미예요. 응? 자동차가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자동차가 자동차라는
단어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어? 아니지, 폐기할 필요는 없지.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차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 스스로 자동차라고 리디파인을 하면은 자동차 산업이긴 하지. 응? 그러니까, 어, 자동차라는 산업 자체가 기존 산업 자체가 폐기됐다라고 보셔도 지금 과언이 아닌 이벤트였어요. 거기다가 이게 또 이제 중요했던 게 이게 소프트웨어 한 발짝 더 나가죠. 왜냐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은 올해만 나온 트렌드가 아니니까 2, 3년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 안에서 뭘 할 것이냐 또 이제 LG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뭐 스페이스 에이저 서비스 뭐 이런 거 하면서 공간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또 공간으로 가고 도시로 가는 게그 도요타의 우븐 시티잖아요. 요게 이제 흐름이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커넥티비티 관련된 부품 또 업체들 이렇게 쭉 나온 거죠. 이 흐름이 이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중요했던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 이건 뭐 제가 이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짧게 생성 AI를 PC 모바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중심에서 물리적 세계로 확장시킨 거예요. 물리적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리얼 월드죠. 이렇게 밥 먹고 자고, 응? 그다음에 이제 회사 가고 업무하고 이런 실제로 움직이는 리얼 월드, 디지털 월드도 있지만 PC 중심의 디지털 월드,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월드, 알고리즘 중심의 그런 세계도 있지만 실제로 세계가 있죠. 여러분들 어, 뭐 한국에서는 뭐 쿠팡이나 뭐 스기나 뭐 이런 걸로 주문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백화점 안 가나요? 뭐 그렇다고 그로서리 매장 뭐 세븐일 이런 데 안 가나? 갑니다. 근데 실제로 리얼월드에서 구매하는 게 더 커요. 이게 더 90%, 95%, 아니, 85%, 90%는 여전히 리얼월드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실제로 AI는 맥시멈이 리얼월드 10%야. 나머지 90% 리얼월드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AI를, 이거를 이해하는 AI를 이제 만드는 거죠. 앞으로 10년간 거대한 트렌드예요. 이것도 물론 엔비디아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플랫폼으로 오픈시키고 트리거링을 한 거지. 이 지금 이 장표가 상당히 중요한 장표죠. 이 이제 엔비디아 핵심이에요. 엔비디아 제슨왕이 이번 그 기조연설에서 한 건데 왜 알렉스넷에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엔비디아 장표가 왜 제슨왕이 알렉스넷부터 시작하는가? 2012년에 그때 제가 그때 스탠포드에 있었어요. 알렉스넷이 그때 이제 이미지 경연 대회를 했어요. 이미지 그때 인공지능에서는 어 개하고 고양이를 얘가 구분할 줄 아느냐 AI가 그리고 개하고 치와와하고 머핀 있지 않습니까? 머핀하고 치와와랑 얘가 구분할 줄 아는가? 이게 지금 기계 스스로 하는 거.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잖아요.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 그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제프리 힐튼 경 작년 노벨상 받으셨죠. 그 다음에 일리아 수츠케버, 이런 토론토 대학 팀들이 GPU를 연결시켜가지고, 이 당시에는 GPU 저거만 썼어요. 응? 그래픽 카드였어. 게임에나 쓰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분들이 갖다 썼어. 그러니까 잘 돌아가. 인텔 거나 맥도 잘 안 돌아가는데 애플도 안 돌아가는데 GPU 딱 꽂으니까 AI만 가지고 막 구분하기 시작해. 이거를 발견된 겁니다. GPU는요. 엔비디아는 스스로 개발한 게 아니고 AI 칩이 발견된 그게 렉스넷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그래서 자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젠슨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재발견된 회사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장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응? 젠슨 홀이 있습니다. 스탠퍼드에. 이게 이제 우연히, 이것도 한바탕 얘기지만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퍼셉션 AI가 나온 거죠.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에. 이게 이제 뭐 알파고 이후에 그, 그 구글 홈, 알렉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퍼셉션으로 가다가 지난 역사 가다가 이제 2022년 젠 AI 나오면서 지금의 이제 혁명이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에이전틱 AI 이제 스스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프리트레인드 된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게 에이전틱이 이제 올해 핵심이고 그 뒤에 앞으로 피지컬까지 간다라는 그 로드맵을 뽑아놓은 거지. 이게 상당히 이게 핵심이죠. 이것도 중요해. 지금까지는 프리트레인드 스케일링을 했다면은 왜냐면 지금 GPT는 미리 학습된 거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학습하는데 이제 인간이 지금 반응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스트 트레이닝 시기죠.
할루시네이션 줄고 있어요. 1년, 너 아니야. 가짜. 막 이러니까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 오는 건데, 이제 기계하고 물리 AI랑, 물리적인 AI랑 시뮬레이터랑, 그 다음에 AI랑 합쳐가지고 테이스 타임 스케일링, 추론도 하고 말이야. 인간처럼. 이 다른 패스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 스케일링 로라는 거를 이번에 새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표입니다. 이게 그냥 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그 엔비디아 쇼를 보면서 그 입을 벌린 것들은 이런 로드맵을 밝힌 이유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단 로드맵을 밝히고 이렇게 간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무어의 법칙처럼. 응?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블랙웰 양산하겠다. 이 주가 올라가는 소리죠. 이것도 이제 양산 한 해 만에 막 했어요. 작년 말에 빡 내놨어요. 주가 올라가는 소리죠. 여기다가 이제 이 물리 AI를 가속화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 물리 AI 그거를 어 가속화하는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의 그런 플랫폼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딱 내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깃허브 올리겠다고 빡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도 지금 여러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근데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공개하겠다. 그리고 깃허브에 올렸다. 이거는 이제 내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의 구글이요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응? 요게. 그다음에 이제 그 AI 모델하고 또 옴니버스 지금 시뮬레이터 아니겠습니까? 그 온오프에 연결하는 그 디지털 트윈 연결하는 그거 이제 같이 해가지고 또 시뮬레이션 하면 그 물리적으로도 막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것들이 또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걸 또 합쳐가지고 또 옴니버스와 또 코스모스 합쳐가지고 또 이게 블루프린트 내놓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일반적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프로젝트 디지트 내놔가지고 이제 슈퍼컴퓨터 하면 이제 기상 예측하고 날씨 예측하고 이런 건데 개인화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3,000불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애플이 지금 난리가 나죠. 애플이. 왜냐면 이 시장은 애플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내려오는 거고 애플이 이제 천장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발표입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 세계로 확장을 시킨 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지. 엔비디아가 중요한 후보죠. 킹이지. 근데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가고 있어요. 도요타, 오븐시티 이것도 이제 물리 세계로 가겠다. 플랫폼 이게 자동차 중심으로 플랫폼 만들겠다는 또 그 10년, 15년짜리 프로젝트죠. 이런 거. 지멘스 이제 여기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작년에 메타버스 AI 하다가 올해는 이제 산업용 AI 인더스트리얼 코파일럿 내놓겠다. 발버둥 치는 겁니다. 지금 그 지메스가 살아남으려고 지금 힘들어요. 지메스. 그러니까 안 써 잘 미국 거 쓰니까 지금 공장에서 다 미국 거 쓰니까 이제 힘들어 이 회사. 이게 지금 막 발버둥을 치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존 디어는 이건 의미가 있죠. 존 디어 일단 이제 발표도 하시는데. 자율주행 트랙터 이제 막 큰 밭 이게 뭐 논 이런 논은 작고 어려보면 이게 막 대규모 좀 농장에서 이제 과수원급으로 이제 자율주행 2세대 트랙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과수원도 이제 이게 로봇 트랙터예요. 응?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바닥이지만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테이크어웨이는 이렇게 생성 AI가 물리 AI로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AI 비즈니스, AI 돈 벌기 힘들어요. 응? 근데 이게 실제로 돈 많이 버는 회사는 지금 그 엑센추어죠. 그래서 이번에 기조연설을 한 거예요. 오픈 AI를 개발해가지고 AI 오픈 AI보다 AI를 돈 더 많이 버는 회사는 엑센추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리파이너리 내놨어요. 이것도 엔비디아랑 같이 내놓은 거예요. 플랫폼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 2.0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선언을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리빙 인텔리전스 이런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세세하게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저희 총정리 리포트를 보시면 더 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100조 달러, 100조 달러 뉴 인더스트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젠슨왕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 이 100조 달러는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대표님? 어, 어떻게 되지? 경? 몇이죠? 14경. 14경. 14경이에요.
근데 14경이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죠? 얼마지 14경이 뭔 소리야, 이거. 응? 100조 달러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과거 산업혁명에서 킬로와트시로 판매됐다면 이제 AI 토큰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AI 토큰이 그 형태소 단위로 LLM 단위로 나오잖아요. 이게 리얼월드 그 월드 파운데이션에 가면은 이제 로봇의 하나의 움직임, 그다음에 뭐 하나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게 다 이제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토큰이 공장에서 이게 막 그 바리스타가 로봇 바리스타가 해주는 이게 다 토큰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엄청나게 토큰 탄생을 하는 거지. 그 토큰 가지고 또 뭐 비즈니스 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게 뭐 각 영역에서 이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로봇 얘기를 했지만 제약, 화학, 어 새로운 물질, 새로운 배터리 이게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전기혁명이 나왔던 것처럼 이 완전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100조 달러 규모 14경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이게 젠슨왕이 얘기한 거예요. 최소 50달러, 100조 달러. 이게 처음에 얘기할 때 뭐는 황당한 소리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겸손한 수치였어. 100조 달러. 응? 왜냐면은 시장 규모 추정한 건데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만 30조 달러. 벌써 요것만 40조야. 응? 그러니까 어, 야,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앞으로 10년간 이렇게 어, 10달러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수 있다. 산업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추정입니다만은 이게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어제 자료 엔비디아가 지금 역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엊그제 자료야. 엔비디아가 애플 넘어섰어요. 시가총액 1위입니다. 응? 이걸 합치면 지금 애플이 3, 3.4 트릴리언 달러예요. 엔비디아 3.2, 요 자료. 3.1, 응? 2.3. 이거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대표님. 1위부터 10위까지. 응? 합치면 이 트릴리언 달러 시가총액 회사예요. 이걸 합치면 대략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저희 대표님 음, 똑똑하니까. 최 대표님, 이게 15, 시간이, 예, 예, 합치면 네네, 22조 달러야, 벌써. 12조. 예, 와, 22조 달러야. 어마어마하네요. 벌써 100조 달러에 벌써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벌써. 이 1위부터 10위까지야. 지금 S&P 500 회사 있잖아요, 미국에. 이거 시가총액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응? 이거 시가총액 합치면은, 18,000조야. 음?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물론 국가 단위와 기업 단위는 시가총액이 뭐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GDP 얼마, 기업 가치 얼마 이게 단순 비교는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게 그 기업 가치가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바잉을 한다는 가치를 사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응? 이게 실제로 그런 산업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100조 달러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는 응? 14경 너무 커 보이지만 왜 커 보이냐?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이 대부분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한국에만 있으면 이 산업의 기회가 지금 이 신산업의 기회를 잃어버릴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거잖아요, 지금. 어? 500 빌리언 달러. 어? 한국 돈으로 700조 원이 넘는 걸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오늘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내일 이거 보세요. 겸손하게 지금 손 잡고 지금 겸손하게 지금 왼쪽 사진에 지금 지금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오늘 여기 투자하겠다라고 한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100조 달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수치지만 가늠이 안 되는 돈이지만 산업이 탄생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여기에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하는 거고, 음?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목록 외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더미크 이번 100조 달러 신산업이 어떤 영역에서 탄생하는지 정리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크 우리 가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침부터 그 손재권 대표님의 열띤 CES 디브리핑 강연을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그
라이브로 또 보고 토론도 하고 또 그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 이 시장이 진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몸소 체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 겁도 나고 또, 아, 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또 그 와중에도 또 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흐름에 또 우리는 어떻게 또 올라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했던 시간이었고, 어, 이번 CES에서 이제 대한민국 그 기업들이 보여준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웨이브가 저희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또 더밀크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많이 높은 수준으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관련한 질문들은 좀 이따가 최영욱 대표님 세션까지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션은 퓨처 디자이너 대표님이신 최용욱 대표님께서 CS 2025 새로운 룰이 쓰여지다. 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룰이 쓰여지는지 한번 관심 있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손재원 대표님의 첫 번째 세션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부분 사실은 뭐 같이 CS를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다니고 있고 같이 함께 보면서 토론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 사실 공감을 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CS에 가서 그 뭐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변화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이 현장에 갔을 때 느끼는 가장 큰 긴장감, 가장 큰 설레임은 변화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 이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먼저 좀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 최 대표님 전체 네, 화면 됐습니다. 네, 네,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도 항상 이제 그 더밀크 이제 원년 때부터 CS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사실은 뭐 해마다 매년 가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새로울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는 항상 내가 옆에 두고 키우니까 크는지 안 크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컸냐?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얼마나 그것들을 자주 보았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일 것 같은데요. 이 산업의 변화, 기술의 변화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가끔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굉장히 큰 변화의 폭들이 느껴지는데 늘 바라볼 때는 뭐 똑같은 거 아닌가? 뭐 별로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들을 받곤 합니다. 이 CS가 특히나 더 그런데요. 저는 이제 해마다 보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들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어떤 변곡점의 시그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와 시사점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요번에 느꼈던 그런 어떤 변화의 변곡점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미 이제 손재건 대표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다른 관점들과 몇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작년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올해 CS가 어떻게 변했는가. 사실 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이 숫자만 보면 그냥 한눈에 느껴지실 거예요. 아, 규모가 커졌다. 전시 업체도 늘어났고 참관객 수도 늘어났고 참가 국가 수도 늘어났고 혁신상에 지원한 개수도 늘어났고 모든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참여해서 과거 대비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이곳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아까 손 대표도 언급을 했지만 혁신상 한국이 절반 탔다. 혁신상 한국이 휩쓸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혁신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지원자 수가 작년 3,000개 대비 올해 3,400개로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규모 면에서 증가를 했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선정된 최종 수상작의 숫자는 작년 대비 줄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안에서도 또 근데 굉장히 많은 숫자를 수상을 했으니까 굉장히 한국이 잘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하나 더 중요한 메시지는 과거 대비 혁신상 수상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적인 의미가 훨씬 좋아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작년부터 제가 이제 CS 혁신상 심사위원으로 참가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출품한 지원작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당연히 뭐 많이 출품을 하고 많이 지원을 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수상작도 많아질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수상작들이 과거 대비 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들만 봐도 과거 대비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고 그만큼 또 컴피티브한 그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첨가 기업의 숫자예요. 한국 기업이 사실은 저 깜짝 놀랐는데 1,000개가 넘게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한국 기업이 참가를 했고 지금 보시면 4,500개 중에 1,000개가 넘는 기업이 한국 기업입니다. 20% 이상이 한국에서 참가를 했다는 거죠. 작년 재작년부터 이 숫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야, 너무 돈 쓸데없이 돈 들여가지고 CS 가서 낭비하고 오는 거 아니냐. 갔더니 맨 한국 사람들밖에 없던데 한국에서 하면 될 것을 굳이 큰 돈 들여서 미국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건 어찌됐건 작년에 779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 사실 세 번째 참가 기업 숫자를 차지할 정도로 큰 숫자였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도 더 늘었어요. 더. 그래서 1,000개가 넘었고 그중에 어, 일반 기업, 뭐 대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기업이 390여 개, 그리고 스타트업이 640여 개. 그럼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고 여기에서 스타트업의 640개는 더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전시되고 있는 공간이 베네시안 1층에 있는 유레카 파크라고 하는 공간인데 작년 대비 뭐 소폭 줄긴 했으나 올해도 1,3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거기에 전시를 하고 있었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레카 파크 안에 들어가면 이제 막 야 한국말밖에 안 들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어찌됐건 양적으로도 굉장히 증가한 그 행사가 올해 CES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작은 숨겨진 숫자들이 있는데 프랑스가 이제 라프렌치텍이라고 해서 제가 뒤쪽에 테크어웨이로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올해 프랑스 라프렌치텍에 참가한 스타트업의 숫자가 189개.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비해서는 많이 적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스타트업 CSS의 스타트업의 분위기를 만들고 가장 많이 조명을 받았던 기업이자 국가가 사실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왜 이렇게 줄었냐? 야, 역시 한국이 잘하고 있군. 한국이 역시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어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CS의 그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전체 그 4, 500개의 수상작 중에 가장 고득점을 받은 그 제품들이나 기술들을 CS가 올해의 최고 혁신상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으로 선정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36개를 수상을 했고 올해는 34개의 제품이 수상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거의 절반 가량이 한국 기업들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은 그 제품들이 과거 대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굉장히 그 뭐랄까 혁신상에 나오는 제품들은 조금 한 5년 전, 6년 전만 바라봐도 뭔가 재미있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정말 저거 쓸 수 있을까? 저게 우리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제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의 혁신상의 약간 트렌드를 보면 당장 가져다가 쓸 수 있고 당장 가져다 쓰고 싶은 그런 제품들이 점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제가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혁신상을 마케팅의 뭐 수단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CES가 큰 어떤 그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어떤 제품들이 부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어떤 흐름을 읽는 관점에서도 혁신상을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혁신상과 함께 제가 이제 항상 CS에 가면 더밀크와 함께 또 제 스스로 혼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또 갔다 와서도 지금 한 일주일간 그 현장은 가서 뭐 현장을 보고 기업 방문하고 하니라고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사실 뭐 거의 3, 400여 개의 컨퍼런스가 동시에 지금 그 현장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거의 못 들었죠. 이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그 여러 가지 컨퍼런스들을 최근에 돌아와서 오히려 또 들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복귀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10개의 요번 2025년 CES에서 제가 정리한 시그널들, 이 키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트렌드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어요. 10개 트렌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트렌드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결과론적으로 트렌드인 것들도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어떤 지속 가능성을 만들면서 굉장히 긴 트렌드가 되기도 하고 더 큰 메가 트렌드가 되기도 하지만 한 해 한 해 발견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떤 그 큰 트렌드를 구성하는 하나의 점으로서 하나의 큰 중요한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10개를 정리했는데 이미 이제 손재건 대표께서 앞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 중복되고 또는 공감되는 형태로 다른 워딩을 사용하긴 했지만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에서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만 제가 생각하는 주요 시그널들을 공유하고 바로 제 마지막 세션인 제가 얻은 제가 느낀 소회를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그널은 역시나 AI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거는 CS 갔다 오신 제가 봤을 땐 99.9%의 사람들이 이번 CS의 중심은 AI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이 AI가 아까 그 100조 산업이라고 하는 큰 기회, 균 규모의 기회를 만드는 거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중요한 이제 그럼 그 언더라인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럼 뭐냐? 왜 백조 산업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AI라고 하는 것이 AI 전환이라고 하는 뭐 이런 용어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 산업,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AI가 지금 적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AI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 AI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AI라고 얘기가 되었던 것들마저도 지금은 아예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그냥 저변에 깔리고 저변에 스며들어서 자연스러워진 거죠. 우리가 뭔가 요즘 뭐 인터넷, 뭐 전기,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죠. 늘 전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터넷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그냥 모든 곳에 인프라이자 모든 곳에 스며 들어간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더 그 용어 자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요. AI가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변화 또는 AI의 저변 확대, 대중화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가장 큰 의미가 거대한 규모의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 산업을 만든다지만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이들이 왜 그럼 산업을 만드냐라고 반문을 해본다면 이들이 등장하고 스며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규칙들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위너라고 생각하는 그 규칙들이 지금은 맞지 않는 거죠. 왜? AI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으니까.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더밀크 리포트나 이런 데 참조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 규칙들을 누가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롭게 쓰여지는 규칙들을 따라가는 것도 이 산업에서 또는 이 기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규칙을 누가 쓰고 있는가? 이 규칙을 쓰고 있는 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헤게모니를 만드는 자들이고 패러다임을 만드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규칙들이 무엇이며 이 규칙들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자 중요 시그널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뭐 아무 이거마저도 100%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빌리티의 진화죠. 모빌리티는 저는 한 10여 년 동안 TJS에서 모빌리티의 어마어마한 양적 성장을 저는 목격을 했거든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이 모빌리티가 어느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바라보면 과거에는 어떤 하나의 단일 기술 또는 단일 제품들. 그래서 아까 손 대표도 예전에는 이런 제품들 나왔고 자동차가 엄청 나왔는데 이제 자동차가 안 나와, 완성차가 안 나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바로 이 모빌리티가 드디어 단순 모빌리티 개별적인 어떤 항목을 넘어서서 이동하는 환경 전체에 변화를 주는 그 이동하는 환경 전체의 고도화에 지금 뭔가 큰 변화의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자동차가 이동하는 모든 환경, 고객이 무엇인가를 탑승하고 무엇인가를 향유하고 무엇인가를 즐기면서 이동하는 그 환경 더하기 엔드 투 엔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변화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모빌리티 변화 안에 지금 속해져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급부상한 디지털 헬스케어 역시나 지금도 3대 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주인공처럼 느껴졌는데요. 특히나 AI가 모든 곳에 스며들면서 지금의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제품이 과거에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공통적으로 뭔가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의 헬스케어였다고 하면 지금은 한 명 한 명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고도화되고 얼마만큼 더 커스터마이제이션 될 수 있고 얼마만큼 더 개인화 될 수 있는가 요런 시그널들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전진수 대표님도 계시지만 공간 컴퓨팅의 대가 저도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영역을 오랫동안 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영역은 코로나 때는 너무 많은 관심, 하입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 10여 년 이상 메타버스는 정지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어떤 시도들이 계속 이 장소에 존재를 했었고 그것이 뭐 AR 글래스든 MR 헤드셋이든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디지털 트윈이든 다양한 기술로서 계속 시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아왔는데요. 이번 CS도 사실 그걸 저는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 근데 공통적인 하나의 키 시그널이 있다면 그 시도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고객들의 몰입감 있는 새로운 경험의 혁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경험의 혁신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GPU 같은 컴퓨팅 기술들이 쓰이기도 하고 또는 AR 글래스나 MR 글래스 같은 것들이 쓰이기도 하고 VR 헤드셋이라든가 또는 홀로메트릭 디스플레이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쓰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경험을 혁신할까? 고객의 경험을 더 진화를 시킬까?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CS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바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필연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 한 200여 년의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큰 어떤 산업의 변곡점이나 산업의 변화는 반드시 에너지의 전환과 함께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랬어요. 늘.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과거에는 뭐 산업 증기기관에서 뭐 내연기관이라든가 내연기관에서 뭐 전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환들이 함께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이 전체적인 큰 뭐 AI 전환과 함께 큰 축에서 메가 트렌드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에너지 전환은 그때와는 조금 사뭇 다른 하나의 축을 더 가지고 있는데 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소비론적인, 그러니까 지구의 많은 리소스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쓰면서 우리가 원하는 생산성의 극대화 쪽으로 진화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보존하고 우리의 지구 또 인간의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다양한 기업들의 키노트 또는 다양한 기업들의 제품 속에서 느껴질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것이 이제 지금 뭐 완성됐다라기보다는 시작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CS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시그널은 CS가 지금 3년째 주창하고 있는 휴먼 시큐리티죠. 휴먼 시큐리티라고 하는 건 우리 인류가 얼마만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인류 안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인류 안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 메시지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사실 4, 5년 전에 겪었던 바로 그 용어입니다. ESG.
환경과 사회에 대한 고민들, 인간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함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얘기한 바가 있었죠. 이 CS에서 흐르는 전체적인 기류도 이제는 기술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목적지향적인 어떤 미션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이 세계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전반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도 느꼈고요. 또 휴머노이드 아까 뭐 손 대표도 얘기했지만 급격히 휴머노이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뭐 AI와 무관하지 않죠. 이 휴머노이드가 증가하고 있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 옆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왜 휴머노이드인가? 사실 휴머노이드를 꿈꾸는 인류의 어떤 그 욕망, 인류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굉장히 오래된 꿈이거든요. 뭐 궁극적인 로봇의 모양은 휴머노이드래야 하고 인간과 닮아야 되고 하지만 사실 이것들이 쉽진 않았죠. 왜 쉽지 않았냐면 휴머노이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가 제약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것들이 드디어 극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휴머노이드가 그럼 왜 우리 옆에서 진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야 드디어 그 로봇이 뛰기도 하네, 덤블링도 하네 이렇게 그냥 재미적인 요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더 중요한 건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휴머노이드가 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가의 첫 번째 답변이 인간 옆에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 옆에 공존하기 위해서 로봇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델리킷, 그러니까 로봇팔 옆에 혹시 가보신 분 아신가요? 로봇팔이랑 부딪혀 보신 분 계신가요? 부딪히면 되게 아픕니다. 로봇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늘 그동안은 로봇과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은 분리되어야 됐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분리된 공간에서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드디어 이것들이 혼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 옆에서의 이제 로봇이 함께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구나를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동시에 이런 휴머노이드 AI의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 인간의 수명은 지금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 CS에서 한 2, 3년 사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지 휴먼 수면 연장의 꿈이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빌리어네어들, 부자들, 빅테크 성공해서 부자 되신 분들도 다 지금 어떻게 하면 150세를 살까, 200세를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그들만의 꿈일 수 있지만 점차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우리가 고민하는 기술들이 이런 수면 연장과 건강한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산업,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에 녹여들어져 있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또 하나는 뭐 CES가 갖고 있는 아홉 번째는 이제 CES가 갖고 있는 가장 그 본질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연결이었죠. 가전의 연결, 디바이스의 연결. 3년 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3년 전에 CTA가 IoT에다가 A자를 붙여서 AIoT라는 용어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기억을 혹시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AIoT는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이 아니라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들이 이제는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우리 뭐랄까요? 더 똑똑해지고 스마트한 삶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디바이스들 그리고 그것들 구성하는 요소들이 된다라는 의미이긴 한데 지금 이제 이게 과거에는 야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약간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인텔리전트한 것들이 뭐 아까 피지컬 AI도 얘기했지만 이제 점차 그쪽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의 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제가 뒤쪽에 테크어웨이 때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꼽은 이 10개 시그널, 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시그널들이었는데 뭐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그널들이 제가 오늘 점으로서 이 10개를 저희가 발견하고 느꼈습니다라고 소개했지만 작년 거를 옆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뽑은 10가지입니다.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거의 80%는
작년과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는 변화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변화라기보다는 계속 수년간 진화하면서 그 변화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계기로 변화하고 뭔가 이렇게 진화하고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반드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변화는 점이 아니다. 연속된 선이다. 그 선 속에서 이 변화의 방향과 이 변화의 어떤 그 어, 변곡점들 뭐 또는 티핑 포인트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급격하게 변할 것인가를 함께 보는 그런 시각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쪽에서 이제 뭐 다양한 큰 계유의 이야기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 CES에서 올해 2025년에 특별히 더 많이 느꼈던 저만의 했던 테크어웨이들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테크어웨이는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CES에서 누가 뭐 갔다 오신 분들 아마 100%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번 CES의 주인공 누구냐? 젠슨 황이다. 네, 젠슨 황, 그 제가 뒷얘기를 들었긴 했는데 젠슨 황이 원래 CS에 오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바빠서. 근데 이제 CTA 쪽에서 워낙 강력하게 좀 와라. 네가 이번에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해서는 사실 이제 요구에 의해서 참가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캡틴 아메리카처럼 저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굉장히 그 크게 화제가 됐던 키노트였고요. 2만 명이 들어가서 봤다고 합니다. 저는 못 들어갔어요. 그때 바쁘기도 했고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저희 사실 프리뷰 쇼를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면서 토론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 CS에서 정말 중요한 주인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2020년 또 뭐 그 전에 2017년, 16년에 엔비디아는 계속 참가하면서 이 CES에서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선언들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규모 쪽이나 뭐 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엔비디아의 그 등장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 이번 CES에서 정말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몇 개의 키노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넘버원을 꼽으라면 저 역시도 이제 젠슨 황을 꼽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자신감 있게 기술의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그리고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변화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과 미션, 비전을 함께 발표를 하는데 과연 그 CES에서 발표한 수많은 키노트 중에 이만큼 자신감 있고 이만큼 전문성 있고 이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얘기한 CEO가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면 저는 단연 탑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은 확고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느꼈는데요. 이런 사람이 만들어내는 변화, 뭐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진짜 실현될 것 같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정말 설레어진다 이런 마음을 아마 저와 뭐 다르게 느끼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멋졌던 그 발표였고요. 그와 함께 동시에 3년 전에 CES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주인공은 사실 존 디어였죠. 앞서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두 분이 해주셨는데 트랙터를 만드는 농기계를 만드는 이 존 디어의 CEO도 존 메이저 이 CGS에서 발표를 하면서 일약 스타가 되긴 했습니다. 그분이 스타가 됐던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 트랙터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농기계 회사입니다. 농기계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농기계가 인류의 문제를 이렇게 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AI를 여기다 적용해서 농부 550명이 할 일을 이 트랙터 하나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식량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생산성 가능 인구의 감소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휴먼 시큐리티에 대한 굉장히 큰 챌린지를 이 한 기업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저는 멋졌는데 이제 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존 메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존 디어의 그 여러 그 리더십들이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인데 저는 이제 3년 전 존 디어와 또 다른 모습을 올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았는데요. 왜 좋았냐? 존 디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식량 문제를 해결하면서 논이죠, 밭과 필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 기술들을 발전해 왔는데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는 밭에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더라. 농업에만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영역을 계속 확장해서 밭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더 해결하겠어. 그러면서 채석장이나 이런 광산 같은 곳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조경 사실은 뭐 잔디라든가 뭐 지구상의 여러 가지 사실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옆에 굉장히 많은 조경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그런 조경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과수원들 사실은 뭐가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쓰이는 장비라든가 디바이스나 기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존 디어는 이 네 곳의 필라로 산업을 확장하면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제는 이 영역마저도 우리가 그동안 만든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발표하는 한 명 한 명이 다 이 기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저 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저 분야의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있구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구나. 풀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보는 내내 저한테는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뭐 텐저블하면서도 의미 있는 발표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 제가 정말 어, 재미있게 또는 감명 깊게 봤던 키노트가 바로 델타의 키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델타 얘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스피어에서 봤다. 스피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스피어에서 델타가 100주년 기념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 큰 의미냐면 2020년 코로나 직전에 델타가 CES에서 키노트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행의 미래라고 하는 테마로 부스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집에서 내가 해외여행을 가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에서 델타가 그 여정을 정말 편리하고 빠르게 만들어주겠다. 요런 비전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코로나 터져갖고 델타 망할 뻔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델타한테는 굉장히 큰 불운이었기도 하는데 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10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스피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시그니처 리마커블한 공간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논란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스피어의 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발표의 어젠다가 델타의 직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델타 직원들 한 명 한 명들의 얼굴을 줌인 해가지고 화면에 띄워주면서 또 그 자리에는 또 많은 델타의 임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죠. 우리 델타가 지금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여행의 가치들, 고객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함께 일한 직원들 덕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그 어떤 메시지보다 사실 강력하고 멋졌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 다음의 메시지는 그 뭐였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의 파트너들이다. 파트너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00년간 그러면 또 우리 뭘 만들까라고 하는 비전을 발표하면서 그 비전을 어떤 파트너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선언을 하죠. 유튜브, 우버, 에어버스 이런 주요한 파트너들과 굉장히 그 앞으로 이런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이제 건설적이면서도 굉장히 큰 리더십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 너무 좋았어요. 기업이라 하면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삼성 출신이고 삼성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었고 근데 삼성의 이제 키노트도 해마다 봅니다. 다른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LG나 뭐 그런 기업들의 키노트도 보고 전시장도 보는데 너무너무 점점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도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홈 AI 삼성 이렇게 지금 사장님이 나와서 발표를 하시죠. 회장님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 사람이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정말 그 전문성과 방향과 비전을 스스로 강력한 자신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일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쉽지만 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없다일 수도 있고 있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삼성의 키노트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건 있지만 고객에 대한 얘기, 직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결국은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 축이 시프팅되고 있는 관점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 이 가장 큰 무대에서 선언하는 것들로부터 설레임, 감동, 뭔가 이렇게 막 가슴 끌어올림 이런 것들을 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앞서서 소개시켜 드렸던 델타, 엔비디아 또는 존 디어의 키노트나 그들의 비전과 미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요번에 느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 지향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미션은 무엇인가. 저는 존 디어의 미션도 받고 엔비디아의 미션도 받고 메타나 구글 또는 다른 기업들의 미션도 받습니다. 미션이 뭐 너무 클리어하고 그들이 왜 이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런 제품들을 내놓는지 그 미션과 굉장히 잘 얼라인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 40년 전, 30년 전에 만든 미션을 아직도 갖고 있죠. 근데 그 미션이 공감이 되지 않는 미션이 너무 오버홀하고 너무 제너럴한 거예요. 정말 그 미션이 가지고 있는 엣지는 무엇이며 정말 풀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CS25, 2025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첫 번째 중요한 테크어웨이 메시지는 한국이 이런 혁신의 지금 주도자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양쪽으로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정작 본질적으로 질적으로나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과거 속에 살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히트 리프레시 그 사티아 네달레가 MS의 회장직에 들어오면서 히트 리프레시 이게 뭐냐면 컴퓨터에서 F5 키를 누르는 거죠. 리셋. 그러니까 모든 것 캐시를 리셋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새로운 바탕으로 새롭게 쓴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도 지금은 그런 리셋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업은 무엇인지 재정의를 해야 되고 우리의 미션과 비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어떤 기술, 어떤 전략,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이것들을 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걸 잘한 기업들이 바로 엔비디아, 존디어, 델타 같은 기업들인 거죠. 엔비디아, 존디어 같은 회사는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 뭐 1000배 이상 차이 나는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게 된 기업들이죠. 반면에 올해 인텔도 있었습니다. 인텔의 키노트도 있었죠. 삼성의 키노트도 있었는데 이들은 10년 전에는 엄청난 거인들이었어요.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졌던 기업들인데 이들의 존재감이 지금 CS에 없어요. 이들의 키노트를 봐도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는 느낌. 그래서 과거의 거인들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 거인들 뒤로 새로운 거인들이 출현하고 새로운 거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룰을 써가는 시대에 우리 과거의 거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새롭게 등장하는 한국의 플레이어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게 이번 CES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2020년과 2025년에 라프렌치 택관의 모습이에요. 라프렌치 택관은 그 베네시안 1층 유레카관에 가면 제일 먼저 입구에 보이는 프랑스 국가관입니다. 한 올해 같은 경우는 189개 기업이 참가를 했었는데 사실은 라프렌치 택관이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 씬에서는 거의 그 롤모델이었죠. 왜냐하면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유레카 파크라 유레카 존이었죠. 그때는 또 파크도 아니었고 규모가 작았는데 근데 프랑스는 스타트업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프랑스 정부 주도하에 라프렌치텍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전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이 라프렌치텍이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 얹어가지고 CES에 전격적으로 이제 전시를 하면서 전 세계 바이어들을 만나서 우리 프랑스를 선택해줘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 베네시안 입구 그 유레카 파크 제일 좋은 자리에 라프렌치텍이 있거든요. 야, 우리는 왜 뭐 좋은 자리 없는데 쟤네 왜 좋은 자리야? 라고 하는데 프랑스 정부가 저 자리를 10년 아도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를 맺은 거죠. CTA한테. 야, 우리가 이 자리를 앞으로 10년 동안 쓸 테니까 이 자리 줘.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자리를 프렌치텍이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20년, 2019년에 프랑스관이 가장 전성기 때 프랑스관에는 한 300여 개 스타트업이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뭐 200개 정도, 200개가 안 됐던 때도 있었죠. 100여 개에서 200개 정도. 야, 한국 오면은 그나마 프렌치텍은 이렇게 하나의 브랜드로 딱 진짜 프랑스의 규모가 느껴지는데 5년 전, 6년 전만 해도 한국관들은 다 떨어져 있었어요. 뭐 서울관 따로, 서울시관 따로, SBA관 따로, 뭐 어디관 따로, 코카관 따로, 다 따로. 그래서 개수는 많은데 마치 한국에서 온 기업들은 뭐 10개, 20개씩 막 조금씩 조금씩 와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많은 지자체나 많은 정부의 리더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잘 통합해서 크게 만들까? 그래서 지금 2025년에 CES에서의 유레카가는 단연 한국이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통합들도 많이 이뤘지만 규모적으로 600개가 넘잖아요. 640개. 올해 라프렌시테관의 그 개수가 189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프랑스관의 3배가 넘어요. 한 350%. 그러니까 과거의 1등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로 양적으로는 성공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이라든가 내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어떤 장악력이 낮은 한국 시장의 입장에서는 CS라고 하는 국제적인 쇼룸을 마치 쇼룸처럼 잘 활용해서 글로벌 무대에 가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게 잘 활용하면 너무 좋겠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만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 이게 한국관이에요. 한국관 보시면 뭐 아니 뭐 비슷한데 뭐 다른 관이랑 뭐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관과 함께 옆에 이제 근처에 있는 일본관 재팬텍 재팬 파빌리온 안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재팬 같은 경우는 올해 스타트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00여 개 초반.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뭐 3, 4년 전만 해도 50여 개밖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많이 늘은 거죠, 재팬도. 스타트업에 대한 중요도를 깨달은 일본이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관과 일본관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는데 사실 한국관이 지금 이렇게 붐비지 않은 시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관과 프랑스관 또는 재팬관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누구를 위한 전시인가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전시인가. 한국과는 640개를 저기다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오밀조밀. 그리고 저기가 복도라고 굳이 엘리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엘리. 이쪽과 이쪽에 아일이 있으면은 그 엘리의 부스들이 쫙 있는 거죠. 부스에 있는 열과 열 사이의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공간에 일본은 한 20개 정도 스타트업, 뭐 프렌치 텍은 뭐 25개 정도 스타트업을 전시한다고 하면 한국은 아마 그 같은 공간에 50개 정도는 전시할 거예요. 50개. 그러니까 양적으로 굉장히 밀집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한정된 공간 안에 640개가 들어가려면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작 이곳에 누군가가 와서 제품을 설명을 듣고 소개를 받고 비즈니스적인 협의를 하고 싶다. 근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하기가 어렵고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제가 재팬 보여드렸지만 널찍널찍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도 전혀 그것에 지장이 받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타트업을 이렇게 못 채운 이유는 한국만큼 열풍적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한국만큼 지원 금액이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채울 수 있지만 채우지 않아야 되는 의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본질이 뭘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많은 바이어들을 만나고 많은 기회들을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인데 한국과는 약간 뭐냐 많이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저는 일단 가장 많이 눈에 띄었고 더 문제는 이겁니다. 저 상태로만 있어도 괜찮은데 꼭 여기에 의전이 굉장히 많이 껴요. 지자체 누가 오고 높은 사람이 오시면 무대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명, 30명이 쫙 들어오면 저기서 사실 다른 일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안타깝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티아 나델라가 그 이노베이션 여기 그 유레카 파크에 왔었거든요. 3명 데리고 다녔어. 3명. 사티아 나델라가 MS 디렉터 3명 데리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오세훈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시면 한 40명, 50명씩 몰려다닙니다. 기자에다가 수행원에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막 몰려다니면서 꽉 끼면 저기가 도대체 뭘 위한 전시인지 진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C랩의 부스인데 C랩은 잘했어요. 왜냐면
개수가 뭐 20개 정도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부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잘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CES를 통해서 저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저는 테크어웨이가 뭐냐면 스타트업을 양쪽으로 이제 정말 글로벌 쇼룸으로 이끄는 데까지는 정말 우리가 잘한 것 같아요. 혁신상 많이 타고 많이 지원하고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이제는 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챙겨보고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아니면 넘버로서 우리 성과 내기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스타트업 하나하나가 또는 우리 기업 하나하나가 글로벌 무대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정말 한국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다음 넥스트도야. 100조 뭐 백 아까 그 저기 100 트릴리언 달러 신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시장에 새로운 룰을 써가면서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한번 마지막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고요. 마지막 이거 CS 가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샤오펑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인데 이거 딱 보시면 느끼겠지만 역시 짝퉁의 나라다. 약간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외모를 가진 트럭에 미행이 다른 뭐 그거 유인 드론이 만든 드론 뭐 접이식이죠. 저기 싣고 다니면서 달리다가 내려서 드론 유인 드론을 탈 수 있는 이런 제품인데 이 샤오펑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 드론이 아예 차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떠다니는 건데 실현성이 없죠. 그러니까 놀라운 건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 CS에서 중국의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셨을 거고요. 많은 언론에 이제 중국이 다시 CES를 귀환했다 이런 메시지들을 아마 보셨을 건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중국 제품들을 보면 과거에는 일단 첫 번째 느낌이 이거죠. 야, 짝퉁이다. 요번에도 많았습니다. 뭐, 야, 이거 삼성 거 뺏긴 건데, 이거 뭐 LG 거 뺏긴 건데, 야, 이거 삼성 그 TV랑 똑같잖아. 이거 저기 LG 로봇이랑 똑같잖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중국은 과거로부터 산짜이라고 하는 문화 있죠. 카피로부터 혁신의 마중물을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뻔뻔하게, 너무 당연하게 뺏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국이나 일본은 안 뺏기느냐? 사실 우리도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건 중국의 혁신, 이런 뻔뻔한 혁신이 이번 CS에서 굉장히 저는 많이 발견이 되는데 압도적인 건 이겁니다. 로봇 청소기.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삼성, LG도 한국에서 로봇 청소기를 팔고 있죠. 비쌉니다. 뭐 100만 원 다 넘고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사실 프리미엄 가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로봇이면서 AI가 적용된 정말 앞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큰 산업 중에 하나인데 삼성의 로봇 청소기들 정말 장애물 있으면 잘 회피해 갑니다. 막 라이다 센서 막 가지고 막 부드럽게 회피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중국의 로봇 청소기 올해 출시된 거 뭐 드림이나 로보락 제품들 보면 장애물을 만납니다. 잘 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뚜껑이 열면서 로봇팔이 나서 장애물을 딱 치워주는 이런 로봇들을 선보였는데 저는 이게 중국의 혁신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점이냐? 한국은 기존에 잘하는 것들, 약간 이게 일본 스타일이기도 하죠. 예전에 일본이 그래서 지금 혁신의 신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는데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잘 회피하고 빠르게 회피하고 하지만 본질은 해결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청소를 할 때 양말 한 짝이 떨어져 있다. 그럼 양말 한 짝이 떨어져 있는 데를 암만 잘 회피해도 그 주변을 청소를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결국 인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로보락이나 드리미 로봇들은 그거마저도 이제 필요 없게 만드는 그래서 양말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린다면 결국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을 본질적으로 줄여주는데 이런 혁신들 정말 처음에는 뻔뻔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 뻔뻔함을 넘어서서 미처 하지 못했던 더 나아간 모습들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 로봇신에서도 그런 게 또 굉장히 많았죠. 뭐 유니트리 같은 휴머노이드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파크를 완전히 똑같이 뺏긴 이런 개. 근데 가격은 막 5분의 1, 6분의 1. 그러니까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곳에 가면 CS에 늘 참가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세그웨이 나인봇이라는 중국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동 스쿠터 만드는 중국 기업인데 세그웨이는 1999년에 미국에서 이 전동 스쿠터를 만든 원조 기업이에요. 가장 먼저 발명을 했고 이 발명을 한 덕에 뭐 빌 게이츠라든가 제프 베조스가 야 이거는 미래다 이러면서 굉장히 극찬을 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나 기술적인 제약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그웨이는 산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오히려 산업적으로 성공한 그걸 갭 카피해서 중국에 팔았던 나인봇이라는 심천에 있었던 회사가 세그웨이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조를 짝퉁 인수해 본 격인데 지금은 그래서 세그웨이 나인봇이라는 이름으로 CS의 해마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중국의 혁신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중국의 혁신이 과거까지만 해도 이런 어떤 TCL이나 뭐 하이센스 또는 이런 뭐 유니트리 같은 로봇 기업들 뭐 이런 위주였다고 하면 올해 작년과 대비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엑스바 파크. 여기 뭐냐면 중국 심천을 베이스로 한 중국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예요. 정부가 반, 민간이 반을 쉐어해갖고 지금 중국의 하드웨어, 특히나 로보틱스 관련된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인큐베이션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프로그램 수백 개가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올해 이곳에서 한 20여 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CS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하나하나가 퀄리티라든가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야, 작년까지 너희들 안 왔는데 올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어? 그랬더니 첫 번째 답변이 이거였죠. 우리는 오고 싶었는데 중국 정부의 규제로 나올 수가 없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CS의 2020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거의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뭐 500여 개 정도 되는 뭐 액세서리 기업들, 뭐 소싱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오니까 그 기업들의 퀄리티는 되게 조악하거든요. 뭐 기술이라는 건 별로 없고 뭐 액세서리 만들고 스마트폰 케이스 만들고 이런 몰드 만드는 회사다 보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의 혁신은 끝났다. 중국은 끝이다. 중국은 후렸다. 역시 중국일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와중에도 중국의 혁신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뻔뻔하게도 계속 이렇게 베껴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혁신을 이어가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삼성, LG를 지키고 지금 마켓이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혁신을 만들고 오히려 한국의 소비자들은 그게 중국 기업인지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게 중국 기업이었어요 하고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스타트업들마저도 어마어마하게 큰 생태계를 지금 드라이빙 하면서 달려오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중국을 과거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그럼 우리의 혁신 어떤가? 또 삼성을 예를 들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왼쪽 그림은 2020년 그 조그맣게 손에 드는 게 볼리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저 조그만 로봇이 막 다니면서 막 하는데 저 2020년에 데모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 뒤로 자취를 감췄죠. 안 나왔습니다. 저 뭐야? 저 한번 하고 끝이야? 그런데 이제 작년 2024년에 저 볼리가 다시 등장했는데 이따만하게 커져서 등장을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리고 올해도 똑같은 게 등장했고 이제 내년부터 팔 거야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음, 이게 뭐 비단 삼성뿐만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얘기인데 혁신의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뻔뻔함이라든가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죠. 실패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샤워폰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디바이스 그런 제품들도 막 만들어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만들어 보는 거지 하면서 뭐 시행착오가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뻔뻔하고 빠른 혁신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없어진 문화이자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 다 스타트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뭐 인도라든가 굉장히 그 아시아의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그럼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굉장히 큰 질문과 숙제를 남긴 2000 CS 2025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욱 대표님 너무 그 재밌는 인사이트, 저도 너무 즐겁게 들었는데요. 앞에 이제 느끼신 거, 시그널 10가지랑, 그리고 이제 3가지의 화두를 말씀해 주셨고, 저도 사실 그 사티아 나델라의 힛 리프레시, 출간하자마자 나와서 보고 또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었고, 그때 이제, 한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이걸 실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이번에 또 CS에 가서 느낀 부분하고 또 결합해 봤을 때, 오늘의 그 저희의 디브리핑 세션은 또 우리나라의 그
중견기업 이상의 경영진들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시간이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나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써버렸네, 시간을. 네네네. 그래서 손재건 대표님 어떻게 그 클로징을 할까요? 예, 뭐 질문 그래도 네. 한두 가지 있으면은 그래요, 질문하는 게 그래요.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그 고객님들께서 별로 질문을 안 주셔가지고, 손 대표님, 그, 사실 나라에 대한 걱정 많으시고, 또 최 대표님도, 이렇게 저렇게 끌어오르는 열정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견, 뭐, 그 중소기업까지 해가지고 스타트업들 해서, 우리가 이제 CES에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고 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 바램이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손 대표님? 예, 뭐 저희 이번 발표 주제도 100조 달러 신산업 혁명의 탄생 이러면서 이제 신산업의 탄생. 이게 이제 새로운 산업들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이기도 하고 진화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로보택시 같은 그런 산업들, 그리고 어, 뭐 로봇,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제 특히 많이 나오는 게 헬스케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보택시, 헬스케어,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이 세 가지가 좀 많이 지금 CES에서도 많이 쇼케이스가 나왔고, 지금 어디를 찾아보셔도 그 젠슨항 발표 안에서도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어 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관련된 산업으로 나오는 건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AI? 한국에서 안 되는 거야. 로보택시 금지고요, 여러분. 예. 아, 그리고 헬스케어 금지고요. 금지입니다. 예. 그 원격 진료 안 되죠. 또 휴머노이드도 하면 되는데, 휴머노이드도 뭐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또 이제 분열, 이런 게 하나의, 이게 조금 그 단일로 해도 지금 세계적 무대로 세계 무대와 경쟁하기 힘든데, 우리끼리 안에서 이게 시각이 이제 그 한국에서 팔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이 좀 심한 거죠. 글로벌 무대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그 이 100조 산업, 이 100조 달러 산업에 우리가 얼마나 좀 포션이 있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그 우리 2030년대, 지금 2020년 되잖아요. 그래서 2030년대 가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전 대표님? 잘 모르겠습니다. 0%인데 0%. 예. 지금 굉장히 그, 이, 우리가 지금 행복한 시기예요. 지금도. 이, 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시기도 지금 좋은 시절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지금 한국의 성장률이 0%가 되고요.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로 가게 되고, 지금 음, 지금 행복한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지금 뭐 리더십, 또 규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가한 소리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최 대표님 말씀하신 지금 움직이고 지금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아니 그 트럼프 CEO 불러다가 취임하는 첫날에 지금 하는 행동이란 게, 어? CEO 불러다가 지금 뭐 500조 원, 한국 돈은 얼마입니까, 그게? 그런 거 지금 하잖아요. 데이원 때 지금. 취임 첫날에. 이게 지금 시사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답답해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이 답답해 한다고 좀 풀어갈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지금 모여서 이게 지금 갈 건 가야 됩니다. 지금. 응? 그러니까 어, 이, 뭐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야? 그거는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응? 말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주장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해야 돼요. 뭔가. 그리고 AI 좀 특징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응? 생태계입니다. 모든 게. 엔비디아 발표, 지멘스 발표, 발표 장표 마지막에 딱 줄 세우잖아요. 여기 업체들 쫙 내세웁니다. 삼성, 현대, 아니 삼성하고 LG 발표에서 혹시 그게 있었나? 최 대표님? 그 파트너 이렇게 로고 나온 적은 있는데 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건 사실 그러니까 없었죠. 로고가 좀 몇 개 좀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 파트너십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발표를 좀 했었죠. 그좀 그런 거 그 이렇게 좋은데, 그쵸? 일상적이죠 지금 좀.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막 업종마다 줄 빡 세워가지고 뒤에 있잖아요. 그것도 지멘스 발표도 왜 줄 쭉 세워가지고 생태계 이게 좀 왜냐면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빅샷 되려다가 발표용으로 그 발표용으로 많이 쓰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 KT, SKT, 삼성, LG 다 들어가 있어. 어? 왜냐면 그 회사들이 다 우리 거 영업해 주시고 그런 거거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영업사원들이에요. KT, SKT, 삼성, LG는 마이크로소프트 영업사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 아니에요. 영업사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는 이게 좀 뭐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지만 이건 그 CS 다녀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어 뭐랄까 우리가 지금 그 이렇게 별을 바라볼 때 별을 바라보고 저기로 가자 그러면 손가락만 뭐 아유 저 손가락 못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저 손가락 좀 왜 이렇게 커 뭐 저 손가락 저렇게 이렇게 짧아 이러면서 이제 저기 가리키는 방향 안 보고 손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 저 손 이렇게 왜냐면 저 안 보이기 때문에 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웨비나 통해서 보이는 방향까지 지시해 주고 저기가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 보지 말고 가리키는 거 여기 이렇게 예?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손 대표님 너무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규제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규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좀 완화가 되고 그걸 실행을 하면서 또 실행한 결과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그 미친 결과가 또 다음 넥스트로 가고 하는 그 선순환을 굴려야 되는 사실 지금 돌려도 이미 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은 분야인데 이미 해외는 벌써 뭐 몇 년 전부터 실행이 돼서 나아가고 있고 뭐 웨이모 타셨지만 이미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죠. 근데 이거 지금 되려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그, 정도로 제가 그 너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혁신이라는 게, 어, 그, 시차도 있고 지역 격차도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서울하고 아무래도 지역하고 격차가 있을 수 있죠. 지역 격차가 있고, 시차도 있거든요. 지금 CES, 또 미국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는 것들. 미국도 지금, 어? 혼자 막 들어가고 중국 아까 저 최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인들이 중국이 좁다면서 세계로 튀어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게 지금 어? 중국이 좁다고 하면서 중국은 좁아 이러면서 미국으로 지금 오지 말라고 비자 안 주는데 막 어떻게든 와가지고 지금 어? 우리는 비자 줘도 안 가는데 비자가 우리 어쨌든 가잖아요. 근데 비자 안 준다고 해서 중국이 좁다면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중국하고 미국은 중국 오지 마 하는데도 음, 견제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그 축구팀을 하면 감독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감독이 없이 어 지금 혼자만 움직이는데 우리 지금 가팡지팡하고 하고 있진 않죠. 왜냐 우리는 언제나 그랬잖아요. 우리는 국민들이 일어났던 나라지 리더가 어 어 없다고 우리가 안 움직이는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진짜 이게 지금 이 개별적으로 다 이 사람들이 뛰어나서 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재들로 이렇게 나온 나라인데 이 인재들마저도 지금 위기니까 응?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절절하게 외쳐봅니다. 예, 예. 뭐 절절함이 정말 느껴지고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 또 그 많은 경영진들 잘 새기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지금 이 전체 세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였어요. 사실 그 우리나라가 그 번호가 8이잖아요.
국가 번호도 8이고 해외에 있는 분들도 한국 사람들 보면 항상 한국 사람의 가장 큰 경쟁력은 빨리빨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이미 지금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는 속도 측면에서도 많이 뒤처짐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빠르게 말보다는 실행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사실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질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이기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아래에서도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 이기 이후 기술 산업의 글로벌 질서를 예측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최영욱 대표님 생각 가지신 게 네. 있으면 한번 네, 나눠주시겠습니까? 네네. 두 질문 뭐 하나의 답으로 그냥 같이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미 손재원 대표께서도 예,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제가 그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거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 있긴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과거 방식으로 보면 이제 미국 시장 진출, 중국 시장 진출 뭐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계속 해 왔었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제치면서 이제 관세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미 눈에 뻔히 이제 보이는 상황이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둘이 모두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딜레마가 아닌가도 싶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복잡한 것일 수야말로 더 단순한 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함은 이미 우리가 답을 얘기했어요. 바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아까 손 대표가 한국은 민중이 일어나서 늘 우리 시민과 민중이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만든 나라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이 뭐냐면 전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역할.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 정말 잘했던 거는 정부의 역할, 뭐 생태계를 만들고 지원하는 자의 역할, 돈을 대주고 규제를 만드는 자의 역할, 이게 산업화 시대에서는 너무너무 잘 동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속도의 문제라든가 방향성의 문제라든가 규제의 문제들 모두 어디서 지금 기인을 하느냐? 저는 이 역할이 이제 너무 과도하고 과거의 역할이 뭔가 좀 너무 이제 그 리지드한 상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있고 플레이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태계를 만드는 자는 놀이터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놀이터에서 잘 놀게 할까? 그럼 놀이터를 잘 만들어 놓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고 무엇인가 잘 놀 수 있게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는 놀이터를 만듭니다. 근데 놀이터에서 잘 놀게 만들었기 때문에 놀이터에 가서 놀아요.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아야 될 사람이 안 놀고 놀지 않아야 될 사람이 가서 노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놀아야 될 사람은 못 들어오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상암에 가고 강남에 가면 우리나라 막 시범 운행하고 있죠. 대전에 가면 막 시범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민간이 쏠리 뭐 이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들이 아니라 다 정부 주도예요. 정부가 지원해서 정부가 먼저 만들고 정부가 뭔가 큐를 짜고 그 안에 민간들을 들여와 가지고 정부의 그 청사진 하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러다 보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이 혁신이라는 게 다양성 있게 발현되지도 않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트럼프 2기 때 뭐 너무너무 복잡하겠죠. 그걸 뭐 하나의 어떤 답으로 푼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하나하나의 개별 플레이어들이 각자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가장 잘하는 영역에서 뭔가 남들이 못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그 마콜 스콜세지 감독의 얘기처럼 우리는 그런 잠재력들을 이미 모두 하나하나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그냥 펼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꾸 그거를 포장지 안에 박스 안에 집어넣었고 한국적이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플레이어 역할과 생태계를 만드는 그 역할, 아키텍트의 역할을 분명히 더 분리해서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을 하시는 생태계를 만드시는 분들이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 잘 해주시면 결국은 플레이어들은 그 안에서 정말 마음껏 활동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
내가 놀지 않아야 될 곳에서 놀지 말자. 그로 인해서 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지 말자. 요런 게 저는 어쩌면 그 가장 어쩌면 그 많은 일들의 가장 앞단에서 전제돼야 될 중요한 뭔가 액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네, 네, 거기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그 네, 또 이렇게 말씀 주세요. 이번 예예 저 CES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요 말씀은 우리 웨비나니까 좀 드릴 왜냐면 공개적으로 밖에다가 하긴 좀 뭐 얘기를 뭐 해야 되겠지만 뭐 최 대표님도 아까 맥락이 같은데 뭐냐면 지금 그 한국이 지금 CS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관주도의 뭔가 이게 관료제 한국의 이제 관료제가 뭐 효율적으로 뭐 규칙과 절차 체계적 운영하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은 관료제가 지나친 거예요. 지금 너무 관료주의적이고 관료제가 지금 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리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경직돼 있고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하고 책임 회피하고 창의적으로 혁신 거를 저하하고 또 정보가 왜곡되고 권력이 집중되고 이게 이제 관료제의 폐해인데 이게 지금 관료제 또 관료주의가 지금 해가지고 어디 쇼플로에 CS 가더라도 기업들 스타트업은 굉장히 왜소하고 굉장히 옹색하게 만들어 놓고 관 이름 회사 관만 지금 딱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누가 딱 나타나면 거기에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아니야. 이거 왜냐면 관료주의가 지금 한국에 얼마나 지금 산업을 망치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CES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미국에서 그거를 혁파하자고 지금 트럼프가 해서 공감을 받는 거고 그 일론 머스크가 답지 만들어 정부 효율부 만들겠다는 첫 번째 이유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관료들 그거를 이제 푸드프 일기 때가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거든. 그거를 혁파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그 정부 효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번 공약이 로봇 택시야. 왜냐면 그 테슬라도요. 테슬라도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주도 있어요. 연방법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전 나라 테슬라를 FSD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테슬라 이해관계도 있고 웨이모도 그렇고 미국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캘리포니아고 그 애리조나주 몇 개밖에 안 돼. 규제가 많아 거기도. 그러니까 그걸 해야 플랫폼이 돼야 전 세계 판매하니까 지금 그걸 뚫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 관료제 혁파하는 거예요. 또 미국은 또 그런 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트만 코닥이죠. 코닥이 망한 이유가 관료제 때문이죠. 제일 처음에 디카가 그 발명한 회사가 디카를 발명한 회사가 코닥인데 코닥이 망했잖아요. 이 관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내부에서 하도 반대해가지고 지금 관료제 폐해가 한국에 지금 CS에서 그래 목격한 거예요, 그게. 이거를 어 혁파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이게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 관료제를 우리가 이 관료주의가 지나치다. 뚫어야 됩니다, 이거.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다 그렇게 돼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유레카 파크랑 그 이제 기업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각종 그 기관이나 뭐 지역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한 이제 기업들이 사실 많이 오는 거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받아서 오고 또 이렇게 너무 소규모의 작은 스타트업들은 스스로 이제 뭐 CS에 오기가 어려운데 뭐 지원도 받고 해서 나오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저 오래 전부터 저도 10년 이상 CS를 다니고 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와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하면서 사실 그 다른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회사들하고 엄청나게 그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아침 새벽 조찬 모임부터 밤 뭐 저녁까지 미팅을 막 촘촘히 잡아도 시간이 부족하게 그렇게 이제 일정을 소화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스타트업 대표님들 어떻게 지냈는지 또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고 하니까 거의
뭐 저녁마다 뭐 아니면 스케줄마다 그런 일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시간에 많이 에너지를 못 쏟아서 그 부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쉽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뭐 그냥 손 대표님 혼자만의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고 이제 뭐 아까 그런 분들도 스스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조금씩 펼쳐 나가질 거고 또 뭐 스타트업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이야기가 피드백 같은 게 들어갈 테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정말 이 2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주시고 또 정말 이 기술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졌는데요. 아까 손 대표님이 저한테 이번 CES에서 희망을 느꼈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뭐 기고문에도 썼지만 기술을 오랫동안 거의 평생 하면서 IT에 있어 온 사람 입장에서는 CS가 정말 가면 갈수록 그 목적을 더 추구하고 거기에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급변하는 전 세계의 정세 속에서 또 고령화 인구들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후천적인 장애인들도 많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기술이 인간의 미래와 삶을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포커스 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꽤 정말 희망을 가졌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런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면 또 대한민국의 위상도 더 같이 올라가고 이 기업들이 아까 초반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더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 멘트를 듣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마무리 멘트 거꾸로 최영욱 대표님 먼저 해주세요. 네, 우리 그 라스베가스 가면서 희망 원정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희망 원정대 이러고 우리 구호까지 외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때도 비슷한 코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기술이 희망이다, 뭐 사람이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마무리 멘트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정한 변화는 문제를 인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알고 있고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걸 듣고 더 나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더 밀크 희망 원정대를 통해서 문제를 찾았고 그 문제를 우리 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더 밀크도 기여하고 저도 기여하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대표님. 예, 저는 오늘 우리 더메크 회원분들만의 웹이나가지고 평소에는 잘 하지 않았던 말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 뭐 주장을 좀 했는데 좀 널 양해해 주시고 저는 9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저씨 다 같이 외쳐주세요. 혼자 여기 지금 다 보시면서 어? 혼자 이렇게 소심하게 하지 마시고 크게 한번 응? 제가 기술이 하면 희망이다 외쳐주시고 사람이 희망이다 예, 그걸로 희망이다를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웹이나 다 집에 있잖아요.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외쳐 저, 기술이 희망이다. 외치라니까 기술이 희망이다. 희망이다.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희망이다. 희망이다! 도메이크도 희망이다. 희망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년 느끼는 CS 기술과 비즈니스의 최전방인데요. 이번에 이제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느끼신 부분을 잘 반영을 하셔서 꼭 성공적인 사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밀크가 준비한 또 그 총정리 리포트도 기회가 되시면 꼭 구매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그 더밀크, 또 밀크 쉐이커 분들, 더밀크 분들 같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